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공사 현장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져 코가 골절됐어요. 유치원 선생님의 오해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사망한 전 남편 재산이 타인 명의로 돼 있다. 무인점포 절도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을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치과 의사가 치아를 손상시켰다고 생각해서 치과에서 최루액을 뿌린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치과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던 걸까요? 이 사건의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난해 6월 10일 강원도 한 치과 병원 진료실에서 체류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가 의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7, 8회 뿌려서 피해자는 물론이고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에게 맞게 하고 이를 말리던 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인 치과 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참 위험했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이 피고인이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나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의사에게 이 사건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그 횟수가 7, 8회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부인을 했고요. 네. 또 환자와 치위 상사에게는 실제로 뿌린 사실도 없다라고 하면서 범죄 사실 내용의 대부분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피고는 이렇게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에서도 진술자들의 내용과 동일한 영상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의 어떤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만 중증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치료 감호를 명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중증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혼자 살고 있어서 돌봄이나 적절한 치료를 도와줄 가족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처벌에 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재판에서 치료 감호 명령이 내려지는 건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치료 감호는 심신 장애 상태, 마약류 또는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상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완 처분을 말합니다. 네. 주로 심신장애인, 약물, 알코올 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인 등 치료 감호에 장애인 등이 치료 감호의 대상이 되는데요. 치료 감호는 치료 감호자의 치료와 안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보완 처분이지만
치료의 목적이 보다 중요시가 됩니다. 네. 이때 치료 감호 기간은 심진 장애자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15년, 중독자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으로 그 항소유를 주장을 했고요. 네. 1심에서도 1심과도 대체로 같은 주장 유지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이 사건이 벌어진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더 치아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체류액을 뿌린 사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들과 현장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해보 등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혐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을 했고요.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의 형량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이 피고가 주장한 정당방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재판부 판단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가 않았는데요. 네. 정당방위가 성립을 하려면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저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로 방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스피에레이를 준비해서 가기도 했고 또 스스로 위협적인 행동을 먼저 개시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정당 행위로는 볼 수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재판부가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래도 치료 감호를 함께 선고를 한 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사회로부터 격리와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처벌만 하기보다는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에 중점을 둔 조치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료 과정에서 생긴 분쟁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신질환에 기인한 계획된 폭력 행위로 판단이 된 것으로 치료와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정당방위를 짚어주셨는데요. 모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방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고무장에서 네, 그 작업한 도중에, 네네. 그 파이프가, 칸막이 주봉했는데, 네네. 각 파이프가, 튕기져가지고, 밑에서 맞아가지고, 코가 네네. 으스러져가지고, 입원했었는데, 아유, 네. 거기서 다 해줬는데, 네. 성형까지 다 해주는 건지, 네. 일부만 해주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지금 공사 현장, 고물상이 있는 공사 현장에서 네, 코가 네, 골절되는 고물상에서. 중상을 입으셨는데 지금 네. 얼굴인 만큼 성형 수술까지 고려하고 계신 상황인가 봐요.
네네. 그 네. 코가 좀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걸 좀 비용 그거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건지 네. 그냥 그 치료비만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근데 성형수술은 보험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네네.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김배년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볼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변현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 들으셨어요? 네네네. 네, 지금 그 사연은 잘 네.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 네. 일부 벌써 치료비를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예, 받았어요. 네, 입원을 하시고 어떤 이제 치료를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네, 치료비를 치료를 다 받고 이제 보건 치료는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 네. 이제 한두 달 더 이제 치료받고 그래서 이제 성형수술을 했는데 성형수술은 보험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네, 그 지금 그 성형수술을 말씀하신 병원이 지금 입원하셨던 그 병원 같은 병원에서 처음부터 네. 진료를 받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신 건가요? 네네. 그런데 의료보험은 안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해당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치료도 받으셨고 네. 여기에 대해서 성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으셨는데 그 코가 좀 중에서 약간 삐뚤어 주저앉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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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완전히 이제 속에 아물어야지만 그걸 성형을 해주겠다 네, 그래요. 예, 좀 현 상태에서 암은 다음에 성형이 필요한데 그 성형에 네, 대한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네,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네. 그 처음에 그 고물상 네. 에서 그 업주분한테 치료비를 네. 일부 받으셨는데 당시에 합의서나 어떤 그 서류를 쓰신 것은 있으신가요? 거기 놀러 갔다가 네. 저 일하러 간 게 아니고 네. 놀러 갔다 좀 거들어졌어요. 도와줬다가 그게 다쳐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네네 그렇게 네. 되셨는데 네. 돈을 일부 이제 치료비를 받으시면서 보통은 상대방 쪽에서 이것으로 치료를 다 끝내겠다라는 이제 서류를 좀 받으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서류를 작성해 주신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거기서는 사비서를 쓰신 건 없으시죠? 네, 추가로 한 건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콧대가 추였으니까 그걸 좀 네, 잡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해서 받아야 되는 건지. 네네네. 일단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법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고물상 사장님은 그 사업장 네. 내에서 그 안전을 네. 관리할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 네. 현장에서 지금 우리 사안처럼 쇠파이브가 떨어져서 지금 우리 방문 계신 우리 그 사연자님께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고물상 업주분께서 안전 관리를 위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네.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럼 그렇다면 그 책임을 이제 어디까지 부담하느냐, 이제 그것이 아마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미 이제 발생한 치료비, 그러니까 그것을 보통 저희가 이제 기왕 치료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네. 이미 이제 고물상 그 업주분께서 이제 지급을 해주셨고, 이제 남은 것은 향후에 추가로 성형을 해야 되는 수술비를 지금 받아야 될지 그것을 이제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성형 목적의 그 비용은 네. 미용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제 치료를 위한 것인데 재건 그 성형 수술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어떤 미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정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런 성형 수술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재건 성형 수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치료 목적의 성형 수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렇게 치료 목적의 성형 수술비도 우리 고물상 업주께서 손해배상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실제로 이제 국가 그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문제가 되고, 실제로 네. 이러한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그 의료보험을 받으시게 되더라도 네. 이게 자연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가신 게 아니고
그 이 고물상 업체의 어떤 잘못으로 수술을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도 나중에 업주한테 다시 돈을 받아내는, 즉 구상하는 관계가 또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님께서는 의료보험이 되든 안 되든 업주분께서 결과적으로 그걸 부담을 하시도록 요청을 하셔야 되고 업주분께서 그것을 지급해 주실 의무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성형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형은 그러니까 말씀 네. 표현이 이제 성형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무슨 미용 목적의 어떤 성형, 뭐 코를 높이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의 성형이라는 것은 치료 목적의 성형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형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치료의 과정으로 판단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치료비로서 업주한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성형도 다 받아낼 수 있다는 네, 얘기죠? 네, 네. 수술을? 네. 그리고 만약에 뭐 혹시라도 뭐 저희가 이제 청구를 하셔서 바로 이제 네. 받으시면 좋겠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업주분께서 조금 안 하시게 된다 그러면 네. 이것과에 관해서는 뭐 소액 소송이라도 하실 필요가 이제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다만 네. 이제 법원에서 소송까지 가셔서 판단을 받으신다 그러면 혹시라도 거기 네. 무슨 어떤 그 뭔가 그 고물상 그 내에서 어떤 시설물을 조심하라는 안전 표지가 있었는지 우리 방문을 하신 우리 상담자님께서 조금 어떤 과실로 어떤 것들을 뭐 쳐서 넘어뜨려서 뭐가 떨어진 것은 아닌지 뭐 그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한번 살펴봐서 그런 점들이 내가 그 쇠파이프를 맞는데 영향이 있었다라면 일부 감액이 되는 그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 사실관계상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법률적으로는 지금 그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모두 다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죄송한데 그 고무장이 운영이 지금 형편이 어려운 상태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사장도 잘 아는 동생인데 또 너무 또 야박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네. 그 사대보험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야 이거 뭐 서로가 저기 뭐 잘못도 아니고 이게 거두를 지당하는 건데 네, 네. 네가 그러면 치료비를 일부 내고 내가 그럼 내 보험으로 해는 걸로 해자.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했는데 이제 성형수술을 하면 또 마음이 또 틀려질 것 같아. 그래서 네, 그때는 네네,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물상 우리 업주께서 모두 다 부담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 상담자님께서 그냥 자신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면서 의료보험에서 초과되는 부분만 지금 그 고물상으로부터 이제 받으시려고 그렇게 대체적으로 협의를 하셨다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솔직히 넘어가서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원인이 결과적으로 고물상의 과실이라는 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알게 되면 우리 상담자님이 건강보험을 먼저 처리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고물상한테 나중에 다시 건강보험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이 다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이 사건 자체가 아주 큰 것은 아니라서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법률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모두 따진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선순위로 먼저 받을 수만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고물상 업주가 모두 부담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타당하게 됩니다. 네. 그것도 저 성형도 다 그래. 근데 그 보험은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보험 그것은 보험이 안 된다라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건강보험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치료 목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보험에다가 다칠 경우에는 근데 원래 다칠 경우에는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의사분께서 조금 잘못하셨거나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성형 수술이 단순히 어떤 보존적인 그 전에 그
그러니까 재건 목적의 성형을 좀 넘어서 네. 미관을 좀 좋게 보이도록 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 여기서 성형 수술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네. 기존의 어떤 상태까지만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미용 쪽으로도 조금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의 상태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어떤 흉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감추기 위해서 미용 목적으로 좀 더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미용이 개선한 게 아니고 이게 다치면서 이게 주저앉았어요, 코가. 그러니까 주저앉은 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시는 부분은 재건 목적이라서 그 부분은 의료보험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장에다가 일단 한번 네, 의료보험 공단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의사와도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네. 네, 좀 얼굴을 다치셔서 속도 상하시고 좀 많이 아프셨을 텐데 회복 네.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합의서가 전혀 작성이 안 된 상태인데 좀 놀러 가신 상황이고 좀 일을 거들다가 발생한 뭐 예기치 못한 사고기 때문에 좀 친분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과도한 그렇습니다. 치료비가 발생할까 봐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상담자님께서도 고물상 사정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요. 점들도 좀 고려를 하시고 네. 또 이것이 이제 고의적으로 어떻게 그 상해를 입히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과실로 네. 위에 떨어진 그 쇠파에 맞아서 지금 다치시는 이제 그런 사고라서 그런 부분 이제 어떤 사고의 경위 또 상대방의 그 아이의 경제적인 어떤 사항을 고려를 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사가 이제 성형을 하게 되면 보험 처리가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더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이 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한 어떤 코 골절, 변형, 네. 인공뼈 노출 등의 그 문제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고 치료 목적의 이제 성형 수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데 또 미용적인 목적에서도 같이 어떤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서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제 불법 수급이 되는지 아닌지 건강보험에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대체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병원에서는 이것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지를 심호적으로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혹시라도 네. 나중에 문제가 부정수급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소지가 될 수 없애기 있을까 위해서. 병원에서 네. 미용 목적의 그 성형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의 성형 수술로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타는 것이 아닌지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조사가 나올까봐 그러한 점들 염두에 두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신다면 나중에 그 고물상 사장에게 좀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좀 실손보험이라면 좀 상황이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신의 우리 그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었을 때 혹은 질병이 있었을 때 과실로 인한 상해나 질병을 갖다 이제 보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그 타인의 어떤 고의적인 또 혹은 타인의 어떤 그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는 범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 보험회사는 우선 그 피보험자에게 보상금을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지만 실제로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그 가해자를 찾아서 거기에 다시 먼저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는 즉 구상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중에 기왕치료비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풀어주실까요? 그 기왕치료비는 말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네. 반대되는 개념으로 향후치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래에 발생이 이미 예견되어 있거나 장래 예견 가능성이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치료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그 이미 이제 사고가 나서 어떤 상해가 발생해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거기에 영수증에 이제 금액이 나와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지급하게 되고 청구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은 이제 이미까지 발생한 금액 그 치료비가 되니까 이것을 보통 이제 기왕 치료비라고 하고 향후 치료비는 이런 이제 사고의 어떤 그 영향이 장래에 이미 이 사건처럼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견되어 네.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혹은 1년 후에 괜찮았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코가 아파서 가보니까 미세한 어떤 골절이 계속 남아있고 네.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따져보니까 과거의 그 고물상해로 인한 피해였구나 네. 이렇게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이미 내가 한번 치료비를 다 지급받았으니까 이제 와서 1년 지나면 받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다만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그런 치료비는 향후에 다시 발생해서 그 원인이 기존에 있었던 사고로 밝혀지기만 한다면 당시에 이미 치료비가 정산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향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그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그 치료 비용을 청구를 해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소액 소송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상담자분은 소액 소송까지는 아마 가시지 않을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그럼 금액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절차, 네. 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에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가운데서 또 전문가에 대한 그 조력도 또 받으실 필요가 이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지금 보니까 어떤 당사자의 관계상 또 형편상 네. 또 사고의 경위상 당사자분들끼리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제거 목적 그 성형수술비 비용을 먼저 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가능한 범위에서 좀 이해관계를 조정하시는 것이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꼼꼼하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상담자께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성형수술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보험에서 먼저 그 보험금을 갖다 받으시더라도 그 보험 사고의 내용이 실제로 그 원래 보험 사고에서 보장하는 어떤 그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가해로 이루어지었다면 그 가해자한테 먼저 지급한 그 보험금이 결과적으로 다시 구상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이달 초 오후 4시경 아이가 집에 혼자 있겠다고 해서 아내와 둘이 잠시 마트에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이웃집 할아버지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급하게 집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아이가 넘어진 책꽂이에 깔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울다 지친 아이를 달래고 일단 간단히 연고 정도만 발라놨습니다.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는데 아이가 유치원 먼저 가고 싶다고 해서 일단 등원부터 시켰는데요. 그런데 아이의 몸 상태를 살펴본 유치원 선생님께서 어제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결국 아들과 분리 조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동학대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고 정신과 심리평가 검사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지 최종적으로 아이 행동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임시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와 서류들이 필요하고 곧 해외 출장을 가는 저 대신 아내가 대리 제출을 해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처분으로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상담자께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의 오해로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서 현재 접근 금지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어떤 입증 자료가 필요할까요? 네, 아마 이거 사연 주신 그 상담자께서 굉장히 좀 난처하고 네. 예상하지 못했던 그 내용이라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아동을 보육하는 기관에서는 혹시라도 아동학대의 흔적이 있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요즘 반드시 신고해야 될 네. 의무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점들이 있다면 미리 아이를 데려다 주실 때 사전에 이러한 경위로 사실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어쨌든 지금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 불복해서 그 결정을 갖다가 자칫 취소하게 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려면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체코제가 넘어진 사고 현장 어떤 사진이라든지 사고 직후에 아이를 찍은 사진, 또 이웃 할아버지 의 어떤 진술서, 또 연락처 등을 갖다가 확보를 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웃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네네. 밖에 계신 우리 어머니한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직접 가해를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지금 알려주신 우리 그 할아버지분의 어떤 진술은 반드시 좀 제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의학적인 어떤 증거도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고 직후에 바로 이제 병원에 방문을 했다는 어떤 그런 점들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연에서는 그 병원에 가지 못하고 네. 바로 지금 저기 그 유치원에 지금 이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먼저 가려고 했다라는 어떤 그 아내분과의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 혹은 병원에 일단 문의를 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다면 이제 그런 그 통화 연락 기록 이런 것들도 같이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가셔서 이것이 어떤 그 가학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책꽂이가 넘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소견들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평소에 그 아이의 양육에 관한 상태, 즉 아이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동 학대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이를 갖다 평소에 좀 등한시하고 또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따라서 평소에 우리 뭐 가족들 간에 굉장히 잘 행복하게 지내는 어떤 사이가 사진들, 좋았다, 이런 뭐 여행을 증언할 수 있는 갔다라는 사진. 사진들, 네. 뭐 아이들 이제 보시면은 그 사진을 아무래도 많이 찍게 되실 텐데 네. 그러한 장면에서 이러한 가족 관계에서 이러한 가족 아동 학대는 좀 인정되기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을 같이 제출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평소에 어떻게 아이를 갖다가 보육을 하고 있다라는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뭐 증언, 가까운 가족들의 증언부터 이웃의 증언, 또 같은 그 유치원 또 어린이집에 하던 학부모의 어떤 증언, 또 선생님의 증언 이런 것들이 같이 제출되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담자께서 이 사연에서는 어떤 그 정신적인 네. 상담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정신과 심리 평가를 받으셔서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기서 그 아동 학대 어떤 경향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제출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아이가 진술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네. 물론 이제 우리 미성년자인 아이를 어떤 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시켜서 하는 것들은 좀 쉽지가 않지만 뭐 영상을 갖다가 평소에 그냥 자연스러운 네네. 영상 녹화를 해서 제출하든지 하는 것도 지금 이의 신청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에 대한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으신 상황인 만큼 참 경황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는 상담자께서 해외 출장 일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아내분이 대리 제출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 뭐 당사자분께서 직접 나가실 수가 없고 해외 출장 이런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아내분께 대리 제출을 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몇 가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아내분께 위임장을 좀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위임하는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그 기재를 하시고 실제 그분과의 관계, 즉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이분이 그 아이의 어머니 인점 또 배우자 인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대리 제출을 하실 때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의 신청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출장 가시기 전에 그러한 내용도 미리 작성하셔서 전달을 해주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어떤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그 법정 대리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 또는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법원에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 법원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본인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연락처나 어떤 주소 이런 것도 같이 기재를 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경우에 아동학대 신고가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울고 있는 아이를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점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를 잠시 혼자 놔두고 마트에 간 점이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이 될까요? 뭐 일상생활 하다 보면 네. 아이를 이제 잠시라도 네. 뭐 저도 뭐 가끔 이제 아이를 두고 뭐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든지 네네. 뭐 그런 점들은 이제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따라서 아이를 단순히 혼자 두었다는 것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아동 학대가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은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 행위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방임이라는 것들이 네. 방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임의 어떤 정도입니다. 그 대법원은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서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주의 의무의 정도,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황, 방임의 정도와 기간, 방임의 일회성 또는 반복성, 그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담자의 경우 아이가 혼자 있겠다고 해서 뭐 잠시 마트에 다녀온 것이고 또 문제 발생 시에 직접 귀가를 해서 응급 조치를 했고 네. 다음날 병원에 가려고 뭐 가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걸리는 점도 있긴 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가려는 어떤 의사가 있었고 그것에 준비를 했다 그러면 그것만 자체로 이제 방임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뭐 다른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일단 이 사건은 일회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평소에 양육 태도에 어떤 문제가 없었다면 방임으로는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상담자분께서 혹시라도 이번 사건으로 이직이 어려울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처분을 받게 되면 이직이나 취업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직하는 어떤 업종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네. 일단은 상담자께서 받으신 것은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라 임시 조치입니다. 네. 따라서 아직 그 아동 학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임시 조치는 그 아동 학대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원활한 조사 및 심리,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내려지는 잠정적인 어떤 조치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형사처벌이나 그 확정된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보통 그 아동 학대 범죄로 취업 제한이 네.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그 우리 상담자 같은 분들께서 아동 그 관련 기관에 네. 일을 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만 취업이 제한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아동복지법에 따르면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최종적으로 그 아동학대에 관한 형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직까지 또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담자께서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또 어떤 임시 조치들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네, 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서 법원은 여러 가지 임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 아동 등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요. 다음에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도 있습니다. 또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조치도 내릴 수 있고요. 또 넷째로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조치도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유양시설의 위탁 조치가 가능하고요. 최종 강력한 조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조치도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임시 조치에 대한 불복 기한은 일주일 이내로 짧은 만큼 좀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접근 금지 취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이의 제기 전에 상담자께서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임시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일 내에 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몇 가지 사항을 좀 같이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임시 조치가 일단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라도 잠정적인 조치이지만 일단 그것을 위반하시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에 따르면 임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이렇게 임시 조치를 3회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와의 어떤 관계 개선이 계속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일단은 임시 조치를 위반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당장은 같이 지낼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도 만날 수는 없지만 집에 계신 어떤 아내나 분을 통해서 계속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어떤 양육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쏟는 그런 내용도 같이 좀 제출을 하시는 것들이 좋고요. 여러 기관에서 또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나 부모 교육에 관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이제 수강을 하시고 수강한 내용들을 또 혹은 이제 거기에 대한 소감문을 같이 제출하셔서 이러한 교육들도 평소에 좀 잘 이수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 사고 방지 조치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관심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전 남편과는 이혼한 지 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전 남편이 사망했어요. 암으로 진단받고 몇 달 만에 상태가 급속히 나빠져서 수술도 못했다고 들었어요. 큰아들이 당연히 상주 노릇했고요. 이혼 전에 전 남편은 직장에 다니다 5년 전쯤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했다고 해요. 세금 때문인지 신용 때문인지 아무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다고 들었습니다. 또 갖고 있는 부동산도 타인 명의로 이전해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녀들 상속 문제도 있고 해서 전 남편의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면 그 재산을 가져올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전 남편이 사망했어도 나중에 제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우선 원래대로라면 사망한 전 남편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법에서 상속의 순위는 제1순위가 직계 비속, 여기서 직계 비속은 이제 자녀를 얘기를 하는데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가 직계 존속, 즉 부모와 배우자. 또 3순위가 형제 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으로 정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혼한 전 부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혼한 전 부인은 상속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예,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실관계에서는 전 남편의 재산은 모두 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 남편분의 정확한 재산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상속인들의 재산 조회를 좀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돌아가신 분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예금, 보험, 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녀분들이 상속인으로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을 증명하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신고를 위한 상속재산 진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등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회 과정에서 전 남편이 혹시라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했거나 또 어떤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재산이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전 남편 소유의 재산이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건을 하다 보면 어떤 명의자의 재산이 실제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건들이 꽤 많은데 사실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이제 어려운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타인의 명의로 무언가를 두는 이유는 실제 관계와 어떤 형식적인 명의 관계를 다르게 고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면으로 어떤 계약서를 써두거나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사람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타인에게 실제 명예를 보여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서 그걸 밝혀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타인 명의의 어떤 이제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통상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소유권이나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취득한 자와 그 명의자를 다르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어떤 이제 금전관계를 증명하는 어떤 거래 내역서나 이체 내역 이런 것들, 금융권에 관한 자료, 혹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것을 관리했다, 관리비를 냈다든지 운영을 했다라는 어떤 증거들, 또 물론 이제 이면적으로 어떤 계약서, 합의서가 있다면 그것을 또 제출한 것도 가장 또 좋고, 평소에 이것이 이 사람의 어떤 소유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좀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만약 자녀분들이 현재 미성년자라면 소송의 경우 어머니인 상담자께서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소송의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미성년자라면 상담자께서는 이혼을 했지만 어쨌든 자녀분의 어머니인 것은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자녀들의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 여기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있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법률 행위를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소송을 하실 때는 법적인 어떤 그런 자료들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어머니가 좀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하시다 그러면 아예 그냥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위임을 하시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도 주셨거든요. 국민연금은 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분할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분할연금관에 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상대방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또 이혼을 했어야 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어야 되고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이때만 지금 노령연금의 일부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전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이 아니라 지금 유족연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이제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시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유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지금 생각하시는 유족연금은 이미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배우자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배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